오늘은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지니고 있는 역사 환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학자들이 강단사학자와 제야사학자로 나뉘어서 치열하게 대립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현상은 역사학자들이 강단사학자와 제야사학자로 나뉘어서 치열하게 대립하는 현상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치열하게 서로 대립을 할까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우리 역사의 무대를, 우리 역사의 강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학자들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도인데요. 흔히 한반도라고 하는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우리나라 강단사학자들, 주류사학자들은 주로 이 한반도 안에서 있었던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강단사학자들, 주류사학자들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무대를 한반도에 국한시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예. 이런 이것을 우리가 반도사관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반도사관은 일제시대 때 일본인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제의 반도사관을, 식민사관을 우리나라 주류사학자들이 그대로 개성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오직 이 한반도에 국한시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나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민족 사학자들은 우리 역사의 무대를 이렇게 만주 지방까지 넓혀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신채호 선생과 박은칙 선생, 이 민족 사학자들은 우리 역사의 무대를 이렇게 넓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1979년에 이제 발견된 이제 환단고기는 우리 역사의 무대를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고사가 중앙아시아, 바로 이 지역에서 전개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 민족의 역사적 강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학자들마다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옳으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역사의 무대는 이 중앙아시아, 이 지역을 빼놓고서 제외하고 이야기하면은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역사의 무대는 중앙아시아까지 넓혀서 이해를 할 때 올바르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학문을 자유롭게 접하고 있습니다만, 시계를 거슬러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학문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가 없었죠. 단적인 예로 조선의 마지막 임금 고종
때만 하더라도 대원군은 천주교도들을 10,000명 이상을 박해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형을 시켰죠. 예. 고종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일제에게 망할 때까지 우리나라는 역사책을 마음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역사책을 집안에 보존하거나 또 역사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다가는 이야기하면은 영모죄로 다스렸습니다. 역사책을 집안에 보존하면은 바로 이 영모에 해당하는 중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역사책은 오로지 누가 보관했느냐? 왕실에서만 역사책을 보존해 왔죠. 우리나라 기록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는 100권 이상의 100여 권 이상의 역사책 제목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사와 관련된 아주 소중한 제목들이 남아 있는데 바꿔 이야기하면은 일제에게 우리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시조선의 왕실에는 우리 고대사 자료가 많이 있었겠죠. 기록에 의하면은 고려 시대와 또 조선 태종, 세조, 성종 연간에 대대적으로 전국에 수수령을 내려서 민간에 흩어져 있던 역사책을 수거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거된 역사책들이 이제 왕실에 보존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제에게 망할 때 일본인들이 우리 역사책을 다 빼앗아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왕립도서관에는 일본 왕실 도서관에는 이제 우리 역사책이 상당수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우리는 역사를 민간에서 왕실이 아닌 사람들이 민간에서 왕실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역사책을 마음대로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나라를 빼앗겼고 그래서 왕실에서 보관되어 있던 역사책을 다 일제에게 수탈당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될 게 있는데 왜 이시조선 왕실에서는 백성들이 역사책 읽는 것을 그렇게 영모에 준하는 그런 일대 사건으로 다루었을까요? 네. 바로 우리에게는 아주 위대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 왕실에서는 이시조선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이 역사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시켰던 겁니다. 왜 그러면 그것을 차단시켜야 했느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더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슬러 올라가서 삼국시대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백제를 멸망시켰는데요. 서기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켰는데요. 이러한 나당연합군이 결성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왜 나당연합군을 결성했는가? 당시 백제는 중국의 신당서, 구당서와 같은 중국의 역사책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당시 백제는 22개의 담로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해상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백제의 강역이 지금의 일본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의 그 지금의 호남, 충청 지역과 전국의 요서, 산둥반도, 또 절강성, 복건성, 더 내려가서 지금의 동남아시아, 방글라데시까지 거대한 그 영토를 가진 해상 제국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신당서나 구당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한반도 호남과 충청 지역에 국한된 작은 소국이 아니었죠. 당시 백제의 왕은 곧 천자였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나라, 지금 일본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거의 2배 정도의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도 1억 3천. 우리 남북한 합쳐서 지금 한 7,500만 이렇게 볼 때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 일본이 바로 백제 땅이었던 거죠. 지금의 호남과 충청도, 또 중국의 요서, 산동반도, 또 절강성, 복건성, 더 내려가서 베트남서부터 방글라데시까지 그 거대한 지역을 다스렸던 천자의 나라였던 겁니다. 당나라는 바로 백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조공권, 천자의 나라는 많은 나라로부터 22개 담로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그 조공권이 탐이 나서 그 조공권을 빼앗기 위하여 당나라는 백제를 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신라가 의자왕이 이제 신라의 태종 무열왕의 딸과 사위를 죽였죠. 예. 그 당시 대야성, 지금의 진주 지방에 있었던 그 성에서 백제가 이제 성주로 있던 그 태종 무열왕의 딸 고타소의 사위와 이제 고타소를 잡아다가 끌고 가서 백제가 그들의 유골을 그 백제 왕궁에다가 묻었던 겁니다. 김춘추는 이제 그러한 이러한 역사적 사건에 이제 원한을 품고서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백제를 멸망시켰던 거죠. 예. 바로 그 백제가 천자의 제국이었습니다. 예, 백제가 천자의 제국이었고 이 백제의 그 찬란한 역사, 그 백제가 바로 이제 고조선의 정통성을 계승한 나라였는데 그 찬란한 역사를 이제 감추기 위해서 그 찬란한 역사가 드러나면은 중국과 불편해지는 겁니다. 천자권, 우리 동아시아에는 당시 천자권이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를 다스리는 천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천자 제도의 시초는 우리나라 환국의 환인들이었습니다. 환국의 환인들이 천자였고, 그것은 우리가 천자라는 게 뭐냐? 천자라는 것은 하느님의 아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군신화라고 불리는, 사실은 단군신화라고 부르면 안 되고 삼성사화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 삼성사화에는 이제 환인이 나타나죠. 그 환인이 누구냐? 하느님의 아들인 겁니다. 이러한 설화, 신화, 사화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천자가 그냥 천자가 아닌 겁니다.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자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이 삼성사화,
단군 신화라고 불리는 그 삼성사화가 바로 이 천자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굳건하게 증명을 하는 것이죠. 네. 중국 한족들한테는 그런 그 사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천자 제도가 중국에서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죠. 환인들의 나라에서 천자가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18분 환웅들이 다스리던 나라에서 계승됐고 또 47분 단군 왕검들이 다스리던 조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백제로 이어졌다가 결국 당나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예. 중국으로 천자제도가 중국으로 넘어간 후에 송나라로 이어졌고 이것이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로 이어졌던 겁니다. 예.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러한 역사를 알게 되면은 중국의 천자를 섬기지 않고 거부하게 되겠죠. 예. 이것이 조선의 왕들한테는 불편했던 겁니다. 조선의 왕들은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이 아니죠. 반대입니다. 조선의 왕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 민족이, 우리 결예가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분들은. 예.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조선의 백성들이 바로 조선의 왕들, 자신들의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선 왕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는 겁니다. 거대한 나라 중국과 불편하게 대립하거나 그들과 싸우는 것이 싫었죠. 예. 그래서 조선의 왕들은 백성들이 역사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중국의 천자와 대립하게 되니까 우리 역사책을 못 보게 했던 겁니다. 역사책을 보는 사람들을 영모로 몰아서 죽였던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민족은 역사를 잃어버리게 됐던 거죠. 예. 그러나 그 기록이 바로 조선의 왕실에서는 그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제에게 망하면서 그 기록을 다 일본에게 빼앗기면서 우리는 오늘날까지 그 역사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도 매우 이 복잡한 역사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환인들의 나라는 여기 지금은 중국 땅입니다. 중국 땅 신강성인데요. 이 노랗게 표시된 이 지역이 신강성의 고창 지방에서 전개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 호남에 고창군이 있는데 그 고창군의 그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환인들의 나라 고창에서 온 겁니다. 이 고창이라고 하는 지명은 전라북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김포에도 고창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곳에 고창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쪽과 깊은 역사적 연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파편들이죠. 환인은 모두 7분이 있었는데 환단고기에 의하면 환인은 모두 7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고창에서 전개가 됐고 이때 이제 우리 이 고창에 있었던 그 환국의 도읍지가 아사달입니다. 아사달을 제외한 전 세계가 다 문명이 아주 미약할 때죠. 문명이 거의 없었을 때입니다. 인류 문명은 이 고창에서 약
70km 정도 서북쪽으로 올라가서 배성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고창에서 약 70km 서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배성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인류 문명은 바로 그곳에서 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4대강 문명을 배웠습니다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그 4대강 문명은 독자적으로 형성된 문명이 아니고 바로 이 배성에서 태동한 우리 아사달 문명이 전파된 겁니다. 4대강 유역으로. 우리 선조들이 4대강 유역을 정복해서 형성한 문화, 문명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인류 문명은 마고시대, 우리가 이것을 마고시대라고 하는데 마고시대의 배성에서 시작이 됐고 마고시대는 이제 모계 통치시대인데 나이가 많은 할머니들이 이제 부족장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죠. 예. 안파견 환인이 이제 3,000명의 장정을 끌고 들어가서 그 할머니들을 묶어놓고 그 권력을 탈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는 다시 부계 중심의 나라로 회복을 하게 되죠. 네. 바로 그 환인들의 시대가 고창에서 있었고 환웅은 모두 18분이 있었습니다. 제1대 환웅이 이제 거발 환웅이신데 이 환웅들의 시대가 되면은 이제 우리 아사달은 명실공히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대한 도시가 필요했고 지금의 투르판, 이 투르판 지역에 이제 거대한 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환인 시대 약 700년 18분의 환웅이 계셨는데 그 시대는 이제 이 투르판에서 전개가 됐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창작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환단고기 중 원동중 선생이 쓴 신라 때 고승으로 알려지고 있는 원동중이 쓴 그 삼성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투르판에서 환인 시대가 전개가 됐고 단군 왕검 시대, 조선의 단군 왕검 시대가 되면은 이제 더 발전을 해서 이 아사달 환웅 아사달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 돈왕 마지막 18번째 환웅이 거불 환웅인데 이 거불 환웅이 이제 돈왕에다가 새 아사달을 건설하고 한 200만 이상의 인구가 거주할 수 있는 아주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이도를 하게 됩니다. 네, 이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돈왕 지역에서 약 2000년 정도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모두 47분의 단군 왕검이 계셨습니다. 네. 그랬다가 서기전 325년에 이제 지금의 돈화, 길림성 이 돈화 지역으로 돈왕에서 이 서기전 325년에 이 돈화로 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돈왕에 있을 때는 아사달이 돈왕에 있을 때는 전 세계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200만의 인구가 편하게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아사달이 돈왕에 있을 때는 이 중국과 인도는 우리 아사달 천자가 직접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한반도, 또 이
동북 삼성, 만주라고 일컬어지는 지역, 일본 열도, 예, 연해주. 이 지역은 우리 고조선 단군 왕금의 좌현왕이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네. 그 좌현왕이 계시던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지금의 이 홍산 문화가 발견되는 지역이죠. 네. 그러니까 이 홍산 문화는 우리 아사달 좌현 왕지에서 성숙한 문화입니다. 네. 그리고 서쪽으로 예, 마지막으로 이제 서쪽을 유럽과 중동을 지배했던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바로 이 페르시아의 왕이 우리 아사달의 단군 왕금의 우현왕입니다. 예, 우현왕이죠.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전 세계에서 조공을 받아서 200만의 인구가 편하게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쪽에서 백인들이 살고 있는 서쪽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반란을 주도해서 우리는 아주 순식간에 우리 조선은 아사달은 순식간에 서쪽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바로 이 박트리아 이 지역까지 이 군대를 몰고 올라옵니다. 서기전 325년에 마케도니아 대왕 알렉산더가 박트리아까지 직접 군대를 끌고 올라왔는데, 이때 이 알렉산더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 우리 아사달은 당시 병력을 중국과 일본, 또 한반도, 또 이 연해주 이때에서 이제 병력을 충원해서 알렉산더와 싸우게 되는데, 서기전 325년경에 이르면은 이 중국이라든지 한반도, 일본 열도에서 온 장정들이 이미 많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사달의 통솔을 아사달이 이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도 다 독립하고 싶은 것이죠. 네. 아사달의 지배를 받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사달의 군대가 전투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알렉산더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아사달이 알렉산더를 피해서 돈화로 천도를 하게 됐던 겁니다. 돈화로 천도를 했을 때 새로운 거대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서쪽은 다 빼앗겼고 조공이 안 들어오고, 당시 중국은 이제 진시황이 이제 나기 전이죠. 중국도 말을 안 듣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서기전 226년경에 이르면은 진시황이 이제 중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중국에서도 조공을 쉽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200만의 거대한 도시가 먹고 살 방법이 없었죠. 네. 조공이 안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우리 아사달은 돈화로 천도해서 이때부터는 이제 단군 왕금을 선출하지 못합니다. 네. 단군 왕금을 선출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분열을 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네. 누군가가 굶어 죽어야 되는데 굶어 죽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데 서서히 이제 우리가 붕괴를 맞게 됩니다. 네. 다시 이 돈왕에서 서기전 100년경이 되면은 지금의 북한 평양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1980년대에 북한 정권이 지금의 평양 일대를
지금의 평양 일대를 발굴하게 되는데, 북한 정권은 이제 평양 일대를 다 발굴하고 나니까 큰 충격에 빠졌죠. 네. 발굴하고 보니까 아주 바둑판처럼 정교한 도시터가 나타난 겁니다. 네. 그리고 자그마치 200만의 인구가 살 수 있는 거대한 이 도시터가 나타났는데, 사실상 그 북한의 이제 학자들이나 북한 정권이 충격에 빠진 이유는, 우리나라는 그 이시조선 고종 황제가 망할 때까지 우리나라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네. 우리 한반도에는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야 한 200만, 300만 혹은 400만 정도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네. 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의 평양 지역에 한 곳에만 200만이 살 수 있도록 터가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참 이게 왜 이렇게 큰 나라가 있었는지, 큰 도읍지가 있었는지 납득이 안 되었던 거죠.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그 북한 학자들은 이걸 미스테리로 묻어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200만의 거대한 도시가 발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돈왕에서 아사달이 평양으로 천도해서 그렇게 거대한 도시를 만들었죠. 네. 그 터가 이제 발굴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200만이 여기 우리 한반도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네. 왜 살 수가 없었느냐? 당시 우리 한반도에서 생산되는 식량을 가지고는 한 70만 정도가 살 수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아사달이 한반도로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한반도에는 70만 정도의 선주민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사달이 200만이 들어고 왔으니까 당시 우리 한반도에는 270만의 인구가 있었던 거죠. 근데 한반도에서 생산되는 것은 70만 밖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 나머지 200만은 굶어 죽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북한의 평양에 와서 아사달은 이제 더 큰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붕괴되고, 우리 고조선은 위대한 시대는 이제 끝이 나고 결국 이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움직인 사람들이 대방구역에 있던 선비들입니다. 통치를 담당했던 이 선비들이 서라벌로 가서 신라를 세우게 되죠. 네. 그리고 낭랑구역에 있던 제사장들이 지금의 나주로 내려가서 백제를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고구려를 세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 아사달 군벌들입니다. 아사달 군대족 족장들이 고구려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삼국의 정통성은 백제에게 있는 겁니다. 가장 그 세력이 막강했던, 정통성을 가졌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낭랑구역의 제사장들이 내려가서 백제를 세웠기 때문에 바로 백제의 정통성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다 무시해버리고 이제 우리나라 역사학계를 이끄는 주류사학자들,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님들입니다. 역사학과 교수님들은 이러한 그 역사적 사실을 다 무시하고 오로지 우리 한반도에서 전개된 역사만을 가지고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 고조선의 도읍지 아사달이 이렇게 이동해 온 과정은 무시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역사를 연구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한편 우리 이 제야사학자들은 이 환단곡이나 기타 우리가 단군신화, 삼성사화, 단군신화라고 불리는 삼성사화를 다 인정하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동의 역사를 다 염두에 두고 역사를 이해하니까 마찰이 되고 대립이 되는 겁니다. 네, 대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요것은 이제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네,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고, 이 책을 만든 사람들은 전국 역사교사 모임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역사교사들의 지침서입니다. 네, 요 내용을 잠깐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책의 시작에서 이렇게 보면은 활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책은 우리나라 역사를 약 70만 년 전에 이제 구석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약 70만 년 전에 구석기.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청원군,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발견된 검은무르 동굴에서 발견된 유적을 근거로 해서 약 50만 년 전에 구석기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기원전 8000년경에 신석기 문화로 들어갑니다. 네, 신석기 문화로. 그리고 기원전 5000년경에 서울 암사동 유적을 이제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작게 괄호로 표시합니다. 단군왕검의 고조선 건국을 표시합니다. 네. 서기전 2333년에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했다. 근데 이들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역사교사 모임에서는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지만, 우리 강단의 주류사학자들은 이것도 부정을 합니다. 예,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원전 1000년경에 이제 청동기 문화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강단 사학계 내부에서도 치열한 대립이 있는데, 왜 대립이 생기느냐? 바로 단군왕검의 고조선 건국을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면은 청동기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전 세계 학자들이 다 주장하는 것이죠. 인정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학설이죠. 청동기가 발견이 돼야지 그래도 국가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교과서를 보면은 단군왕검의 고조선 건국은 청동기 시대가 아닙니다. 예, 청동기 시대가 아닙니다.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1000년경에 시작이 됐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원전 2333년에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하니까 이건 청동기 시대가 아닌 것이죠.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1000년경에 시작이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강단의 주류 사학자들은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다는 그 기록은 신화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신화일 뿐이다. 그 신화를 어떻게 역사로 가져오면 되겠느냐, 그건 옳지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나 또 이제 한편에서는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또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서 치열하게 또 강단 내부에서 또 다툼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류 사학자들은
주류사학자들, 우리 역사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주류사학자들은 단군 왕검의 고조선 건국을 부정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기원전 300년경에 철기 문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기원전 300년경에 서기전 300년경에 바로 우리나라가 있는,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이 무대에 비로소 철기 문화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유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기 문화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이게 왜 나타나느냐? 바로 이 철기 문화의 주인공들이 누구냐? 바로 이분들이 아사달입니다. 아사달.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아사달이 서기전 325년에 돈황에서 길림성 돈화로 천도를 했다. 예. 바로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우리나라로 온 분들이 누구냐? 아사달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배달결례라고 할 때는 아사달 결례를 의미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철기 문화는 바로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의 철기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아사달 사람들인 겁니다. 예. 아사달이 길림성 돈화로 오면서 바로 이 지역에 철기 문화가 나타났던 것이죠. 네. 왜 이 철기 문화가 어떻게 중요하냐? 네, 철기 문화가 있어야지만 문화가 발전된 나라인 겁니다. 네. 쇠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네. 따라서 우리가 이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은 이제 좀 합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주류 사학자들은 바로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유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현상들을 가지고 역사를 이해를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바로 이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지역에 철기 문화가 나타난 것은 다른 데서 온 겁니다. 저는 이제 아사달이 가지고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주류사학자들은 아사달이 온 것은 모르고 있으니까, 그들은 인정을 안 하니까, 그분들은 중국에서 그 철기 문화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 중국에서 왔다. 사실은 아사달의 철기 문화가 중국으로 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우리나라의 철기 문화가 중국에서 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 300년경에 우리나라의 철기 문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기원전 194년에 이제 연나라에서 도망온 위만이라는 사람이, 이 키자조선의 왕 준, 기준을 이제 몰아내고 이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위만조선입니다. 바로 여기 이 홍산문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주류 사학자들은 키자조선이 이제 지금의 북한 지역에 있었다. 그러니까 위만이 온 지역이 지금의 북한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로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고대 국가가 성립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류 사학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배성에서부터 고창, 투르판, 돈황, 그리고 돈화, 평양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를 부정하고 중국 연나라에서 도망온 망명객 위만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비로소 나라를 열었다. 중국의 우수한 문화,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한자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나라를 열었다. 우리 역사의 시작은 위만조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기전 108년에 이르면은 이제 한나라의 무제가 한무제 유철이가 이제 군대를 보내서 이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이제 한사군을 설치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류 사학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 전 시진핑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우리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바로 시진핑이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나라 주류 사학자들입니다. 네. 바로 한사군이 우리나라 북한 지역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주류 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뭐 일본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류 사학자들이 역사 권력을 쥐고 있는 좌지우지하는 그분들이 한사군이 북한 지역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진핑이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를 팔아먹고 나라를 팔아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만조선, 기자조선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위만조선, 기자조선은 북한 지역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위만조선, 기자조선은 바로 지금의 요소지방, 지금의 홍산 문화가 발견되는 요소지방에 있었습니다. 요소지방에.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나 우리 일제시대의 민족사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셨죠. 바로 지금의 홍산문화 지역, 요소 지역에 한사군이 있었다. 기자조선, 이만조선이 있었다. 고조선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조선은 지금의 배송에서 시작을 해서 고창, 투르판, 돈항을 거쳐서 돈화, 평양으로 들어온 나라. 이게 고조선입니다. 고조선과 이만조선은 나라의 실체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고조선이 멸망하고 기자조선이 들어섰고 기자조선이 멸망하고 위만조선이 들어섰다. 이렇게 우리 역사의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죠. 잡아놓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조선은 배성에서 시작을 해서 고창, 투르판, 돈화, 평양, 그리고 서라벌, 나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게 고조선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홍산문화 지역에 있었던 나라, 기자조선. 이 기자조선은 우리 고조선의 좌현왕이 있던 곳입니다. 좌현왕이 있던 곳. 우리 고조선의 좌현왕이 바로 한반도와 만주, 연해주, 일본 열도를 통치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 좌현왕이 있던 곳에 이 좌현왕이 기자조선이 준왕대에 이르면은 서기전 200년경에 이르면은 이 고조선이 이 기자조선이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왜 위축이 되느냐? 서기전 325년에 돈황에 있었던 아사달이 돈화로 옮겨오게 됩니다.
아사달이 돈화로 옮겨오면서 기자조선의 준왕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옛날에 우리 돈왕에 있었던 천자는 우리 아사달의 단군 왕검은 전 세계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알렉산더가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돈왕에서 돈화로 쫓겨왔습니다. 밀려왔습니다. 이제 서쪽에서는 조공을 못 받습니다. 중국도 진시황이 통일을 하면서 조공이 안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사달은 어쩔 수 없이 과거에 좌현왕이 다스렸던 지역에서 조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좌현왕의 역할을 우리 아사달 단군 왕검이 하게 되는 겁니다. 천자가. 기자조선은 좌현왕인데 이 기자조선이 힘이 약화되는 건 뻔한 것이죠. 예, 그래서 기자조선은 바로 이 지역에서 유명무실하게 되는 겁니다. 예, 고조선의 천자가 와서 직접 통치하니까. 네. 그래서 힘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 기자조선이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할 때 중국에 있었던 중국의 왕족들이 이 사람들은 왕족들은 우리 단군 왕검, 우리 고조선의 단군 왕검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 왕족들이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진시황한테 잡히면 죽게 되니까 도망을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도망을 나와서 춘추 전국 시대에 왕족들이 도망을 나와서 지금의 북경과 심양, 단동 이 일대에 분포하게 되는 겁니다. 네, 도망을 나와서 바로 이 지역이 이제 기자조선 왕지고 위만조선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실을 무시하고 이 역사적 진실을 무시하고 우리나라 주류 사학자들이 우리나라 역사가 고조선 단군조선이 기자에게 망하고 기자조선으로 바뀌게 되고 또 기자조선이 이제 위만조선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위만조선이 이 나라를 연 곳이 바로 지금의 북한 지역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역사가 왜곡이 되고 우리 주류 사학자들이 그렇게 우리 역사를 정리하는 바람에 시진핑이가 트럼프에게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나중에 또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많은 참고가 되실 줄 믿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